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편견과 정형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그 사이에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 갔다 와서 쓴 후기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소개를 하면서 우리 그 젊은 대학생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가를 좀 잠깐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혹시나 편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사례가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서울 지역에 일부 이제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소개하면서 뭐 실제 뭐라고 할까요? 실제 뭐 물론 이제 다른 민족 집단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역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편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장소성을 부여한 그 차이 얘기를 좀 하고 이번 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행기, 그 다음에 우리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왔던 학생들의 봉사 후기,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일부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편견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 이것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인데요. 우리가 뭐 한민족 내지는 어떤 특정 민족 집단이라고 여기는 것이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DNA 존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서 조금 나름대로 좀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주대 봉사활동을 가서 찍었던 영상이 짤막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대학생 활 동안에 한번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우리 이제 이번 여러 주차에 걸친 그 학습 내용을 통해서 봉사활동이 단순히 그냥 다름을 이해하는 수준 내지는 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좀 편견을 극복하고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한 뭐 어찌 보면 사전 교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편견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뭐 편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뭐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선입견 등등을 포함한 다른 차이에 대해서 가지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가진 이제 우리가 편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편견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종종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필터를 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보게 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 내가 가지지 않았던 편견임에도 편견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한국인은 어떻더라, 뭐 일본인은 어떻더라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 이미지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고정관념들은 일부 그냥 차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떤 가치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주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위생 상태가 안 좋아라고는 하는 이제 부속적인 그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고정관념은 일부 뭐 객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종종 우리가 좀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편견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선거 때가 되면 갑자기 지역 감정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특정 뭐라고 할까? 뭐 인종 집단 간에 좀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갑자기 특정 집단은 전부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평균적인 이미지를 부과시키면서 뭐 좀 반목 관계로 접어들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우리가 비판적 안목으로 좀 쿨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는 스스로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중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따르는 경우가 많던데 그래서 좀 항상 조심하고 비판적 안목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 차례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좀 큰 스케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편견과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 고착화된 경우가 우리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서양과 동양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자신 있게 엄청난 차이가 있고 서구인들이 뭐 동양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었고요. 또 사실은 그런 우월하다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것들마저도
우리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내면서 그것들이 서구인들이 자기네들의 우월함, 동양의 열등함을 목적으로 둔 정치적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도 이제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우리가 쉽게 그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일상으로 점점점 스케일이 작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흐려지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타자에 대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의 경우에 이제 다문화 교육, 국제이해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좀 겉돌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 집단들 간에 어디서나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오랜 식민 통치 아래서 독립이 되면서 많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공동체 집단 간의 어떤 알력들, 권력 다툼 아니면 정말 공동체 단위로 생활을 영위해왔던 그 전통으로 인해서 국가 단위에서의 결속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식민 기간을 거친 이후에 독립이 되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갈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 민족이라는 한민족,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한 나라, 한 국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통치 전략은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국기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또 국가 대표 스포츠팀을 만들어서 어떤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단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혼란기에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들, 노력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도 국기와 국가가 있고 또 초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조회를 하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게 한다거나 또 우리 국가대표팀을 외국에 보내면 방송사에서 이제 그 중계를 하면서 응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결속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반도국가인 지리적 특성 거기다가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 결속은 상당히 이제 단단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세계에 대한 편견은 좀 많이 고착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그다음에 국제이해 교육이 좀 약간 좀 장벽을 맞이하고 있다. 거기다가 또 우리의 그 교육이 어떤 시민성 함양 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육이 강조되기보다는 좀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소용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폐쇄적 교육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좀 많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경치적으로 고정된 고정관념이라고 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정말 글로벌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장애가 아닌가 풉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큰 스케일에서의 서구가 동양인에게 만들어 주었던 오리엔탈리즘을 첫 번째 큰 스케일에서 한번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우리 여행기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초등학교를 포함하겠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사례가 아무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오류인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런 오류를 우리가 비판적 안목으로 찾아내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단일 민족 신화를 대안적으로 바라보는 사례라고 했는데 단일 민족의 신화에 인용 부호를 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신화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유전적으로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님에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고 오랫동안 믿고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다문화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이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편견 교육은 적게는 개인 간 관계에서의 문제, 따돌림 문제, 왕따 문제도 언급되지만 사실은 더 큰 스케일에서 그런 편견들이 어떤 특정 권력 집단 내지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발전을 시킨다면 아마 우리 이제 정말 최고의 교양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간략하게 우리 편견, 고정관념, 차별 그 용어들 좀 약간 혼용될 수도 있어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편견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그냥 다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쏠림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편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뭐 오류 내지는 입장이라면 집단 사회적으로 누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이제 이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고정관념화가 되고요. 고정관념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좀 안 하는 거죠. 뭐 편견이라고 하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를 거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고정관념적으로 이제 누적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면 이제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도전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비판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서 이제 특정의 고착화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가 차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차별은 뭐 개인적 차원의 차별도 있지만 또 집단 간의 차별, 국가 간의 차별, 아니면 우리 글로벌 스케일에서 동양과 서양 간의 차별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 뭐 여러 차례 이제 강조되는 것들이고요. 오리엔탈리즘은 뭐 어떤 특정의 종교나 인종, 민족,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좀 폄하하면서 자기네들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편견적 뭐죠? 의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뭐 백인과 흑인, 유색인종,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기타 종교, 그 다음에 국가도 뭐 발전 국가, 미발전 국가, 뭐 등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용어를 쓰고 또 언급을 할 때도 어떤 편향성을 보이지 않는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차별은 단순한 반목, 미움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고까지 고착화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까지도 한번 다뤄볼 만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근데 물리적 차별도 중요하죠. 사실 물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저소득층들 뭐 서구 사회에서의 그 마이너리티 소수 집단들은 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더 뭐라고 할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런 사고들이 고착화되어서 열등하다고 간주되었던 소수 집단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다라고 하는 자율 규제적인 입장까지도 가지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큰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 얘기했던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여행기와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 얘기를 좀 해보죠. 여행기는 뭐죠?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자기네 뭐 어떤 팩트적인 기록도 있겠지만 자기 감성을 좀 실는 거죠. 뭐 아름다웠다, 좋았다, 뭐 등등등인데 어쨌든 여행의 정의는 공간적 실천 행위로 저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는 역할이 여행이고요. 그 기록을 남기면 이제 여행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그 주체가 타자를 체험하는 낯선 공간을 관통하는 경험으로 낯선 체험이자 그 기록이 바로 여행기다. 근데 그 여행기를 분석을 좀 해보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여행기를 통해서 예전에 뭐 살았던 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분들은 과연 타자에 대해서 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바로 여행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여행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적해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기록되었던 것들, 뭐 최근에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다수 여행기는 그 타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성, 지역의 스테레오타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행을 가서 직접적으로 해외 지역 내지는 우리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행기를 통해서 간접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지와 의도와는 달리 그 여행기를 쓴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행기를 쓰는 사람이 예를 들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행기를 썼다면 그 여행기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다는 거죠. 파워를 가진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비판적 안목으로 그 여행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뭐 사실 여행기를 보는 첫 번째 목적은 과연 특정 시대에 특정 지역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는가,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일단 보는 거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기술하게 된 배경, 즉 어떤 그 사람의 사고, 또 그 사람의 사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고가 무엇이었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기를
좀 분석하고 검색해보고 비교하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상당히 재밌는 것 같고요. 그렇게 또 그런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되면 어떤 쏠림, 편견을 가지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여행기는 편견을 가지는 어떤 본성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충분한 시간과 이동의 제약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어찌 보면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여행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기도 당연히 상당한 편견을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인용한 글은요, 우리 요즘에 그 교과서 중에 여행지리라는 교과서가 새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여행을 소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페이지 되게 흥미로운 페이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공유해 보려고 좀 이제 캡처해 왔는데요. 한국인의 여러 가지 여행 성향. 한국인 뭐 코리안 어글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봉사활동적 내지는 공정여행적인 뭐 아주 또 뭐라고 할까요? 좀 좋은 의미의 여행도 있지만 아직은 좀 우리의 여행의 그 방식도 좀 개선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일단 한국인의 여러 가지 여행 성향, 이 교과서에 나온 글이니까 어찌 보면 좀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한국인 우기기도 1등이다. 어디 호텔에 가서 외국이겠죠. 괌이네요. 괌에 가는 한국 여행자들이 뭐 자기의 특별한 날이라고 막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를 요구한다. 뭔가 되게 요구하는 게 많은 그런 게 한국 사람들 여행의 성향이다. 수시로 와이파이를 찾는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와이파이 안 되냐라고 하는 와이파이 요구를 하는 것도 많다.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인터넷 환경이 좋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나와서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 기준에서 그 나라가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체험해 보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 갔으면서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어떤 여행 거주 환경 내지는 뭐 생활 환경을 찾는다는 것도 좀 어찌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행도 빨리빨리 다양하게 우리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사전 자료도 수집을 해서 좀 글도 읽어보고 여행 루트도 만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더라. 뭐 빨리빨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그 단체 여행 상품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어떤 특정의 목적과 루트나 뭐 선호도가 없이 그냥 단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서 가는 단체 여행을 그냥 따라다니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겠죠. 뭐 금전적인 것만 준비하게 되면 나머지 여행사의 여행 상품만 고르게 되면 그 여행사에서 여행을 시켜주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 좀 이런 짧은 준비 기간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자유여행자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이제 단체 여행이 좀 늘었지만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뭐 배낭여행, 뭐 공정여행, 체험여행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동원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자기네들이 루트를 짜고 만들어서 여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또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다가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여행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 좀 해야 되고요. 뭐 일단 이제 뭐 안전 문제도 있고요. 또 풍토병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데 혹시나 정말 그 현장의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활상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 봉사활동에 일단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봉사활동은 아무래도 여건이 안 좋은 곳에 가서 그분들의 부족함을 메꿔주기 위한 목적을 표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농촌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쉽게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그 준비하는 이제 학교 측이나 어떤 봉사기구 단체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그 오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분들의 일정을 따라가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뭐 좋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어쨌든 그 깊숙이 그 일상적인 삶에까지 좀 깊숙이 들어가는 여행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여행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 좀 고생을 하고 힘은 들지만 나중에 이제 후기들을 읽어보면 역시나 그 좀 힘들었던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TV나 어떤 언론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 생활상들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그 충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또 와보면요. 등산복 차림의 한국인들은 참 등산복을 좋아한다? 어쨌든 뭐 저도 언뜻 들었던 얘기가 우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데도 등산복을 입고 박물관 네,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좀 이것도 뭐 종종 이제 코리안 어글리로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튀지 않는 복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뭐 어디 동남아 쪽은 이제 불교 국가들이 많은데 불교 그 절에 갈 때는 뭐 반바지나 이 슬리퍼를 신지 않는 게 예의죠. 그래서 그런 좀 그 지역의 전통을 좀 따라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들의 자세일 것 같다. 그다음에 단체 사진 좋아하고 바로 뭐 SNS에 업로드하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색이라고 하는데 저도 단체 사진도 뭐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증샷이라고 하죠. 내가 어디 여행지를 갔다 와서 꼭 자기 얼굴을 포함해서 사진 찍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전공이 지리학이어서 그냥 그 자체 좀 이렇게 뭐 풍광이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데 인증샷을 많이 찍는 것도 우리 또 한국인들의 어떤 여행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행 성향들은 뭐 한국인들의 특색이라고 하니까 한국의 집단적 성향일 수도 있지만 또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보면 사실 한국인 나름의 독특한 여행 방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전문적이라고 가정을 좀 해본다면 여행기는 이국적인 것에 대한 대중 독자들의 열망을 채워줘야 한다. 이거 좀 인기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 읽어줘야 되니까 어찌 보면 뭐 의도적으로 약간 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난하다가 아니라 매우 가난하다. 멋있다가 아니라 매우 멋있더라. 뭐 이런 식의 좀 과장이 좀 가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뭐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겠죠. 그래야지 아무래도 내가 올린 SNS 올린 글이건 아니면 뭐 어디 나중에 책을 출간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원래 좀 편견과 정형화를 사용하는데 그것들마저도 보편적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점점 누적이 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중적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뭐 선진국 아직 이제 우리 해외여행이 아직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초창기에는 해외 그러면 그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것들. 그래서 선진국은 좀 실제보다 좀 미화된 과장.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조금 실제보다 좀 낮게 과장되는 성향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행기는 권위를 가진다, 권력을 가진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직접 경험으로 이제 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직접 경험이 사실은 직접 경험이지만 편견과 과장이 포함된 그런 경험인데 그럼에도 어쨌든 갔다 왔다는 사람은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이제 권위자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기는 보통 이제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권위를 또 느꼈던 사람들은 점점점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점점 더 과장되고 미화되고 그러다가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갔다 오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간접 자료를 통해서 기술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듣기곤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런 것들은 그 개인적 그 여행기를 쓰는 사람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또 대중들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좀 또 느낀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실적으로 보면 출판사 또한 그 책을 많이 팔려야지 되니까 또 그 독자들을 겨냥해서 저자에게 좀 뭐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해 달라거나 뭐 좀 더 써달라거나 하는 어떤 요구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뭐 그럴 경우가 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고객의 기호와 흥미에 부합하는 내용을 또 쓰다 보니까 자기가 느꼈던 편견이 또 다른 여건에 의해서 과장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행자와 관광객의 시선은 사실은 그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과장되고 왜곡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여행기를 읽을 때는 조금 비판적 안목을 항상 우리 비판적이라고 하는 필터를 항상 작동을 시키고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여행자들이 쓴 글들은 문화적 편견과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여행자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정을 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기가 뭐 또 현장 경험이고 왜곡은 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보면 특정의 것들만 부각시킴으로써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일부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들 또한 어찌 보면 그건 편견은 아니지만 편견을 만들 수도 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차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형이다. 점점점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 특정 사이트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여행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 나라는 그 특정 사이트로 그 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행은 차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만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되고 정말 이제 어떤 특정 국가들의 이미지는 어떤 국가는 어떻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거의 뭐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찰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향도 없잖아 여행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텍스트 말고 사진은 좀 어떤 면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진 자체도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진 또한 뭐 텍스트로 글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만을 찍게 될 테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찍게 될 테고 특히나 뭐 우리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어느 특정 지역 국가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곳, 뭐 예를 들면 스페인 같으면 뭐 그 가우디 성당, 뭐 페밀리아 성당을 간다거나 하면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스페인의 이미지는 뭐 가우디의 건축물, 뭐 등등의 이미지가 이제 고착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 행위도 근데 요즘에 그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에 텍스트보다는 어찌 보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놓은 이미지가 더 대중들에게 더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영향력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여행자가 개발도상국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상당히 저 스스로도 반성을 좀 많이 하는데 좀 빈곤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사진을 많이 담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미 그 외에 평균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제 눈에는 담겨져 있지만 사진에 남긴 것들은 빈곤 상황들을 좀 많이 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어찌 보면 이미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그 내 사진을 본 사람은 그 사진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다른 영상은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진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게 돼서 좀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방문자가 여행자가 사진을 찍게 되는데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친구들이 우리가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해주게 하는 사진이어서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어디 책에 표지로 나와 있는 사진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학습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여기 현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사진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내가 자기를 찍고 있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본다면 어찌 보면 조금 우리가 그 편견을 벗어날 수 있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행자들은 특성이 뭐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등산복을 입고 그 다음에 목에 카메라를 갖고 있죠. 뭐 요즘은 카메라보다도 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전화기를 카메라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자신이 관광객이다. 나는 아웃사이더다라고 자신을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분리시키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체와 객체 내지는 나와 타자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글이나 사진이나 모든 것들은 일단 출발점에서부터 편견을 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럴 때는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아하 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아마 조금 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까지도 여행에다가 좀 약간 곁들이게 되면 여행자들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고 내가 찍고 싶은 것만 찍게 되고요. 그 찍은 사진들은 내가 이제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 여행을 하지 못한 사람과 공유하게 되면서 그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보고 내가 찍은 기록으로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기에 나는 권력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가 그 친구들을 그 지역을 식민화시킨 건 아니지만 나는 식민자적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동남아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또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해외 원조를 많이 해주는 대상 국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결혼 노동 이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가 우리랑 아주 밀접한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교역이나 등등 여러 측면에서 교역이 잦아지는데 우리가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는 좀 빨리 어떤 뭐라죠? 타자적인 안목이 아닌 동반자적 안목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리엔탈리즘을 반복하기보다는 그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안목으로 우리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동남아 국가들은 대다수 뭐 우리보다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수준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아직도 그 동정적, 우월적 뭐 등등등등의 그 식민자적 내지는 오리엔탈리즘적 지위 자세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해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말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뭐 평상 아주 일상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모순된 두 문구를 같이 합쳐서 기술어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행자들이 가진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 가난해서 힘들고 그런데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라고 누가 가난하다고 했으며 누가 행복하다고 왜 외부자들이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너무 쉽게 빠르게 너무 빨리 일반화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평가하지도 말고 일단은 묵묵히 그 현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주는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왜 우리 안이 오리엔탈리즘, 복제 오리엔탈리즘 얘기했었죠. 특히나 이제 인도 여행의 붐이 일었던 시절에 인도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뭐 우리가 자의적으로 여행자들 입장에서 뭐 거침없이 그 인도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성의 글이 우리 안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